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반기문 현상이 제2의 안철수 현상처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좀 됐죠. 안철수 현상의 경우에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투영된 경우였다면 이번 반기문 현상은 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정치권 안에서 부는 반기문 바람, 그 현상의 내밀한 속내를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인용은 굉장히 많이 되셨는데 네. 직접 방송에 출연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초대를 안 해주셨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어제 리얼미터의 차기 대권 후보 네. 주간 정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박원순 시장이 17.5%로 1위는 유지는 했는데 네. 지난주 대비 2.5%포인트 빠졌고 주차로는 2주차 연속 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뭐 전세 공간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많이 그 지적된 것이 반기문 총장이 한 최근 2주간 많은 회자가 됐었죠. 네. 그 한길 리서치와 또 어제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네. 압도적으로 1위로 나타나면서 네. 큰 주목을 받았고 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반 총장이 없을 때는 1위로 계속. 대부분 조사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반 총장이 포함되면 큰 격차로 2위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네. 네. 반기문 대망론의 네.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6.4 지방선거 끝나고 뭐 계속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모처럼 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그 하락의 요인이랄까요? 세대별, 성별, 뭐 쭉 직업별 알아보면 네. 구체적으로 뭐 어느 대목에서 좀 하락 요인이 발생했나요? 근데 박 시장은 서울하고 그다음에 40대 이하, 그러니까 20, 30대에서 반기문 총장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아, 20대에서요? 네, 20대, 30대 롤 모델이죠. 젊은 층에게는. 네. 그다음에 사무직, 또 네. 중도층, 진보 성향, 예.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아무래도 이 반 총장과 네. 박 시장이 겹치는 지지층이 있는 건데 이제 원래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나 네. 다른 뭐 김문수, 정몽준 등등의 후보들과 지지층이 이제 많이 겹치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새정치연합에서는 특히 정치색이 그나마 엷은 박 시장이 반 총장과는 교집합이 많은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이 포함되면 박 시장의 지지율도 새누리당 후보들처럼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정치부에서 취재를 좀 해보면 그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반 총장이 뜨면 우리는 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실질적인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드러내놓고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조사상으로 반 총장이 뜨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진다라는 얘기를 줄곧 하곤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속 선두를 지키다가 지지율이 이렇게 10%대로 떨어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총장 때문이 굉장히 요인이 큰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반기문 카드가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실제로 정치판을 흔들 만큼 그렇게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뭐 조사에서 나를 빼달라라는 네. 요구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네. 그 반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몇 주 전에 1위로 잠깐 네. 부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무성 대표도 빼달라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막상 빼달라고 하는 분들 쪽에 확인을 해보면 네. 적극적으로 빼달라는 그런 요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 측이야 뭐 유엔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네. 아무튼 그 반기문 총장을 아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부터 부상을 하게 되면 정작 3년 후에 대선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아껴둬야 되는 카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실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정례 조사를 하는 곳이 저희 리얼미터가 네. 매일 데일리로 조사를 해서 주간으로 발표하는 편이고요. 네. 또 한국갤럽이 화수목 3일간 조사해서 또 주간 발표하고 리서치가 아마 주말쯤 조사해서 거기도 간혹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정례 조사하는 곳은 세 군데인데 네. 정례 조사하는 곳에서는 아직 포함을 안 시키고 있고요. 이제 애독 조사라고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곳에서 특히 이제 한길이 계속 조사를 네.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한 25% 네. 또 많게는 30%까지 가다가 최근 들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네. 안철수 전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을 때는 박원순 시장이 물론 2위, 3위에 머물렀었는데 네. 그분의 위치가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네. 그분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한테 네.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보면 구세주처럼 나타난 거죠. 그 역할을 이제 한길 리서치라는 곳에서 했던 거고 네. 지금 뭐 정당 지지율만 봐도 그 무당파층이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 이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 새정치연합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무당파층이 줄고 네. 그다음에 새정치연합 지지율 많이 올라가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는데 네. 그 6.4 지방선거 이제 공천 과정부터 네. 기초 공천 폐지 문제 네. 또 이 전략 공천 등등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이 꺼졌죠. 그러면서 반기문 총장이 많이 올라가서 박 시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좀 떨어지면서 물론 이제 그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호흡을 잘 맞췄던 파트너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본인의 역할이나 그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좀 반색을 했을 텐데 네. 반기문 총장 등장 이후에 보다 더 큰 이제 해가 나타난 거죠. 사실 뭐 제가 그런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럴 법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기문 총장을 저희가 정례 조사하는 조사기관들이 아직 넣을 수는 좀 그 어려운. 예. 왜냐하면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그분을 여기서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 적합하냐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넣을 수는 없는데 물론 뭐 직간접적으로 조사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 왜냐하면 궁금하기 때문에 유권자들 네. 입장에서나 아니면 정치부 기자들도 좀 넣어줘야 어떻게 되는 거 나오는지. 아니냐라는 요청이 있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례조사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네. 그 이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한길 리서치나 아니면 중앙일보는 아예 어제 기사에 언급을 했지만 네. 그 반기문 총장이 출마한다면이라는 워딩을 질문에 네.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른 조사기관들이 해왔던 방식이랑 좀 달라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마케팅 조사에서 보조 인지도 문항이 있고 비보조 그 인지도 문항이 있는데 네. 보조 인지도 문항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비타민 음료의 이름은 실제 되고 네. 네. PPL이 될까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비타 800이라는 음료가 있으면 비타 800이라는 음료를 아십니까? 라고 네. 물어보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순간 들었기 때문에 네. 들어본 것 같은데 해서 인지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요. 네. 비타 음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료 브랜드명을 하나 들어주세요 하면 비타 800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낮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오브댐으로 물어보는 다른 조사기관들 저희도 포함해서 저희도 네. 가끔 그 언론사 의뢰로 했었는데 그다지 뭐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었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네. 1등이었었고요. 네. 때로는 2등으로 반기문 나타나기도 총장이 했었어요. 그랬다는 네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나 아니면 엠브레인이라는 곳에서 네네. YTN에서 5월달에 했던 것도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다루는데 그때는 질문 방식이 비보조 인지도 문항 야. 원오브댐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낮았죠. 그래서 그런 네. 측면을 고려하면 만약에 정례 조사에서 원오브댐으로 비보조 인지도 문항으로 갤럽이나 저희나 리서치가 물어보는 게 계속 네. 주 단위로 진행이 된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거나 네. 아니면 반기문 총장은 지금 하는 것이 없죠. 국내에서는 내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해외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지 못하고 반면에 국내 경쟁 구도에 있는 뭐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당권 도전에서 네. 문 의원이 급부상하게 되면 이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반 총장의 지지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일찍이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 총장이 아마 지금부터 언급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도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언급하셨었는데, 네, 그냥 좀 놔두자. 예, 그냥 좀 놔두는 것도 국익을 네. 위해서 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최근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 30%대까지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죠. 그렇죠. 그 수치 자체도 높고 그다음에 격차가 네. 2위와의 격차가 워낙 뭐 3배 가량, 네. 오차 범위도 한참 넘는 수준이고요. 네. 어제 중앙일보도 3배 이상. 네. 반기문 총장이 34.3이 나왔고 문재인이 10.6 나왔는데 네. 박원순 시장도 10.6으로 동률이었군요. 네. 아무튼 3배 이상 나타난 거는 뭐 과거에 네. 저희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해봐도 이렇게 큰 격차가 나타난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조사 다 이제 보조 인지도 성향의 이제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잘못된 조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조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지지율은 비보조 인지도로 물어보기 때문에 좀 약간의 거품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2012년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 막 2011년 가을부터 해서 2012년 봄으로 넘어가던 네. 즈음에 안철수 현상이 막 그 들불처럼 일어날 때 그때하고 비교하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에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좀 비교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때 네. 처음 박근혜 당시 후보를 네. 앞섰던 게 10월 말이었었어요. 그때 지지율이 2012년 10월 예, 말. 예. 예. 그때 이제 물론 단일화 전이죠. 네. 그래서 한 그때 당시 지지율 보면 20% 중반이었었거든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원오브댐으로 비보조 네, 인지도 비보조 방식의 인지도 조사로. 질문을 했었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20% 중반의 지지율로 박근혜 후보를 앞섰었어요. 네. 처음으로 앞섰었고, 네. 근데 이제 30% 넘었던 조사들도 있는데 네. 이제 한 뭐 50%대 이렇게 나왔던 거는 양자 대결 때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로 붙었을 때는 50%가 넘는 네네. 수치로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때 영향력이 있는 후보였었는데 네. 지금 다자구도로만 본다면 네.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박원순 반기문 총장 그리고 당시 안철수 문재인 의원 지지를 보면 대략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반기문 현상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사라지는 상황에서 네. 특히 이제 또 보조 인지도 문항으로 물어본 질문 때문에 네. 굉장히 급부상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시 2년 전과 2년 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과는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안철수 현상 그리고 또 반기문 현상 이것은 그동안 우리 정치 기성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국민들의 네. 어떤 반정치 담론이 반영된 조사 결과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리얼미터 기준 무당파층 27%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42% 지지율인데 네. 야권이 문제죠. 지금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많이 회복은 됐습니다만 22%의 지지율밖에 안 되고요. 네. 문제는 또 그래도 통합진보당. 10%를 넘었네요, 이제. 네, 10%를 이제 극복했습니다. 네. 그 문희상 체제가 지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통합진보당이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죠. 뭐 2% 안팎으로 굉장히 네. 낮은 상황이고요. 정의당은 정의당이 뭐 그나마 그 빈자리를 채워서 이제 4%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합쳐봐야 네. 새누리당 지지율에 턱없이 이제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다 합쳐서 야권의 정당 지지도를 다 합쳐봐야 30%가 지금 뭐 안 되거나 30%에 그냥 겨우 이제 네네.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거고요. 상당 부분이 무당파층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새정치연합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을 때 지지율이 한 많게는 30%대 후반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네. 대신에 무당파층이 10%대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안철수 현상이 많이 사그러들면서 무당파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그만큼 반정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계층들이 한 20% 정도는
현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갔다가 지금 반 총장한테 네.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앞서 분석해 주신 바에 따르면 20, 30대 청년층 네. 젊은 유권자들의 롤모델로 표징되는 네. 그 반기문 총장에 네. 대한 삶, 뭐 궤적, 뭐 이런 것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삶하고도 일부 좀 네. 성공 신화에 대한 어떤 갈망, 뭐 이런 것들이 좀 투영된 네. 심리에 투영된 여론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그 야당 후보인지 여당 후보인지 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동시에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유권자들은 반기문 총장의 성향을 좀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지표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 리얼미터 광고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네. 10명 중에 6명가량이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거기에는 일단 2년이나 남은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잘 수행해 주십사한 어떤 기대가 섞인 답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출마한다면 네. 그 40%는 출마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거나 이제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는 새누리당으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20%가량.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가량이었고 네. 네. 새정치연합으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됐습니다. 3%가량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반기문 총장을 새누리당 후보로 인식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또 최근에 이제 조사했던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인데 반기문 총장을 누가 지지했는지 정당 지지율별로 봤더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40%가량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고요. 새정치연합은 28.8%가량이 지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더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서 네. 전체 주자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더 훨씬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반 총장이 네. 들어가면 네. 야권에서는 문재인 의원보다는 박원순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피해를 받는 보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사실상 유권자들 속에서는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네.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야권의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 정도만 이제 네네. 겹치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받나요? 그러니까 이념 스펙트럼 상에서 좀 덜 겹쳐지는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은 아까 언급이 됐지만 반정치적, 좀 네. 정치 무관심층이나 정치에 좀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슈 문항과 같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뭐 세월호 문제나 아니면 그 복지와 관련된 문제 질문을 던졌을 때 반기문 총장 지지자들은 대략 그 여야의 성향이 반반 정도 나타나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야권 성향의 응답이 그런 세월호 문제나 네. 복지 문제를 던졌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제 여권의 성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아직까지는 국내 어떤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네. 입장 발표를 뭐 할 기회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향후에 만약에 이분이 2017년에 네. 총장 임기 마치고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한쪽의 지지층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분이 여가 될지 야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뭐 여를 선택한다면 야당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안철수 전 대표처럼 네. 앞으로 지지율이 더해지기보다는 좀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측면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 포럼에서 네. 한 2주 전쯤에 그 얘기를 했던 자리였었는데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은 보도가 이제 사실 전혀 안 됐었고요. 그래요. 오히려 반기문 띄우기 무슨 포럼이 아니었냐라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였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래요? 거품이 있을 수 있고 네. 여든 야든 아무튼 킹메이커로서 혹은 킹으로서 반기문 총장의 영입에 굉장히 성의를 뭐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네. 근데 아무튼 겹치는 부분은 새누리당이랑 굉장히 많이 겹치긴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것이다라고 또 제가 주장했다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네. 제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네. 없거든요. 팟짱은 이렇게 네. 그 왜곡하지 않고 사실 정론직들만을 감사합니다. 보도하는
언론입니다.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계속 그 인구의 회자가 되면 네. 상당히 손해가 나는 방식으로 갈 텐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좀 어떠셨나요? 그 토론회 때? 그 새누리당 그 포럼 자체가 네. 김무성 대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의 포럼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친박 띄우기 네네. 친박에 그래서 이제 그 좀 제대로 읽었던 기자들의 기사는 반기문 띄우기보다는 김무성 견제용이다. 그거는 약간의 설득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참여했던 의원들의 면모가 김무성 네. 대표를 조금 견제하는 듯한 센스를 취했던 분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아닌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네. 그리고 그날 포럼하는데 처음에 모두 발언 일종의 이제 그 축사라고 하나요? 그거 네. 하셨던 분이 서청원 전 대표였거든요. 네. 서청원 최고위원이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읽혀진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글쎄요.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는 게 2017년에 네.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분도 막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당내 경선이 중요한데 반기문 총장은 뭐 그런 조직이 없고 네.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전 지사를 그 혁신위원장으로 당에 네네. 지금 중심으로 끌어 들어온 것 자체도 왜냐하면 본인의 파이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네. 지지율이 10% 이제 중반 전후에서 지난주에는 12.7%로 최근 뭐 개헌 문제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네. 아무튼 자력으로 대권을 잡기는 어렵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도 혁신위원장으로 끌어들였고, 그러니까 러닝메이트가 적어도 필요하고 그런 킹메이커들 보조자들이 네.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수 높은 어떤 고수의 정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전히 근데 김문수 전 지사와의 어떤 러닝메이트 네. 네. 같이 이 긴 대권 마라톤을 뛰어가는데 그 힘이 저는 모자라다고 스스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새누리당 영입설 네. 뭐 굳이 불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흥행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럼요. 네. 새누리당 경선에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계속 등장해서 붐업을 네. 해줘야 여론 지지도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이런 그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거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그렇다면 애독조사와 다르게 이 정례조사에서는 그러면 반기문 총장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데요. 뭐 클라이언트 언론사에 이제 명확한 주문이 있으면 그렇게 네. 할 텐데 저희 리얼미터 정례조사나 다른 조사기관들 정례조사들이 현재로서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반론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반기문 총장이 재선 도전할 때 공식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얘기는 그때는 이제 강하게 했었었고, 실제로요. 네, 이제 그때는 재선이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재선 이후에는 뭐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반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반기문 총장을 넣는 것에 대한 그런 반론이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이런 그 반기문 현상이 네. 실제하는 것으로 체감이 되면 저희가 올해는 이제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 반론의 한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이 아직 2년 차, 네, 아직 2년이 밖에 채 안 되지 됐는데. 않았기 때문에 네. 정권에 이제 어떤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론사기관들이나 언론사들이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네. 올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에 정례조사는 조사기관들이 뭐 한두 군데 하게 되면 그게 보편화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아마도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또 반기문 총장이 포함이 등장할 되겠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근데 애독 조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등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보통은 여론사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추석 아니면 구정 때인데 네. 혹은 뭐 그 설날 네. 때 말고 신정 때도 하는데 그때 애독 조사에는 비정기 조사에는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네. 정례 조사에 과연 뭐 갤럽이나 리서치 리얼미터가 넣을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재밌는 게 반기문 총장 답변의 모호성에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반 총장이 나는 정치 안 하니까 앞으로 네. 날 넣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언론사도 또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도 네. 뭐 그분의 뜻을 이제 그 분명히 받아들여서 뭐 그렇게 여론에도 반영을 하고 네. 언론 지면에도 반영을 할 텐데 꼭 그런 뜻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못하게 하려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포함시킨 여론조사기관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 법적 대응. 네, 예. 그러면 다 안 하죠. 무서워서 못하죠. 근데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는 못 봤습니다. 아직. 네. 그러면 사실상 열어놓고 계신 걸로 봐야 더 되겠어요. 매력적이죠. 어떻게 보면 나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면 얼마나 더 이 있어 정치 보여요. 초월하신 분 같고 네. 저분 꼭 정치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예, 좀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네. 일본의 심리도 마찬가지일 것 깨끗해 같아요. 보이고, 네. 네, 굉장히 부정부패하고 먼 분처럼 네. 느껴지고 그렇죠. 그걸 가장 잘 그 겨냥해서 성공한 분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죠. 그렇죠. 예, 정치권에서 이제 한 발자국 전격적으로 뭐 네. 은퇴하면서 또 정수기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해 보였습니까? 근데 정수기 광고에 결정적이었어요. 네, 네. 예. 근데 박용훈 총장도 이제 같은 지금 색깔을 갖고 있는 거죠.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행보를 하실지 팟짱도 또 리얼미터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장윤선의 팟짱. 다른 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상승을 했네요. 네. 네. 지금 사실은 좀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50%대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최근 2주 동안 40% 후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난주 48.7%의 긍정평가, 네. 45.1%의 부정평가, 거의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긍부정이 붙었거든요. 네. 정례 조사를 하고 있는 갤럽 조사에서도 거의 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물론 이제 반등을 해서 약간 오른 수치가 이 정도인데 네. 지금 아무래도 그 공무원 연금 문제, 공무원 숫자가 지금 100만이 좀 넘는데 그 네.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같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학 네. 교직원들 네. 또 군인. 군인까지 하면은 꽤 많은 그렇죠. 국민들이 여기 이해 당사자고요. 그분들만 지지를 철회해도 한 3 내지 5%는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뭐 그런 영향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당청 간의 갈등이나 네.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단통법 이런 이제 우리 민간들의 네.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이제 네덜란드나 카타르 이제 국왕이 방문을 네. 해서 외교 행보를 했습니다만 그다지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은 했는데 여전히 40% 후반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인 외교 행보를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한 9일 정도, 네. 6박 9일에 이제 그 외교 행보를 통해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약간은 식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강대국 이제 정상들, 미국, 중국, 뭐 영국, 네. 뭐 이런 프랑스, 독일 이런 분 정상 분들과 만나면 지지율이 항상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50%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네. 확실히 좀 한미 FTA와는 좀 다른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긍정평가하는 의견들이 물론 지금 당장 여론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네. FTA는 대체로 그 여론조사 해보면 긍정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좀 반등해서 50%로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중 FTA가 어제 급타전이 됐기 때문에 사실 경제 효과, 경제 유발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국민적인 기대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영토 확장론 이것도 여론에 좀 반영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 대통령이 사실 세월호 사건을 참사를 계기로 해서 또 그 뒤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그 여론
여론에서 그 하락세를 네. 좀 면치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집권 2년 차의 기준으로 볼 때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하면 지지율이 좀 좋은 편인가요? 나쁜 편인가요?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그런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실 국정 수행 지지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정례적으로 도입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어요. 그 전에는 네. 뭐 가끔 조사를 했었는데 네. 저희 리얼미터가 2005년부터 매주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조사기관들도 참여하게 됐고,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조금 박했었습니다. 유권자들의 평가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두 정권을 지나면서 적어도 집권 1년 차, 2년 차 때는 대통령이 사실 잘 돼야 이제 국가가 잘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이제 허니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매체 환경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종편이 없었었고요. 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출범하면서 종편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지금 시청률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방송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홍보해주는 그러니까 국정 홍보처는 없지만 국정 홍보 방송 매체가 여러 생긴 거죠. 그래서 종편의 경우에 네네. 그래서 종편에서는 수시로 대통령의 일정을 직접 네. 생중계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역대 대통령들보다는 지지율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 외교가 굉장히 집권 초기에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화려한 한복을 한 번 입고 나오시면 지지율이 확 네. 올라가고 뭐 이랬는데 네.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강도는 뭐 이제 과거에 조금 비해서. 약해지겠지만 그래도 강대국 정상들을 만나고 또 외치도 그렇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 어떤 일정들이 있을 때 종편에서 많이 생중계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만약에 이런 환경이었다면 네. 지지율이 적어도 한 5%포인트 이상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여론조사가 역시 매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밴드웨건 효과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게 매체의 보도량이죠. 그래서 네. 요즘 SNS에 그 어떤 유권자들이 네. 얘기하는 그런 버즈량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매체량이 매체 보도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가령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예전에 원내대표 시절에 네, 이제 네. 무대라는 별명이 그때 주어진 건데 원내대표 하다가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니까 네. 매체 보도량이 확 줄고 그러면서 지지율도 급전직하했던 네,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의 그 부고 빼고는 많이 네, 네. 나면 좋다라는 그 정치인들의 얘기, 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편이 SNS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석할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5, 60대가 요즘 카톡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유통시키는데 네.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종편 내용들이에요. 종편에서 내용들을 보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유포시키고. 근데 이제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보다는 네. 훨씬 더 유통량이 제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특히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그렇죠. 늘어나고요.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40대 딱 중반인데 허리 세대인데 네. 저보다 이제 선배님 세대나 아니면 후배 세대들이 저한테 이렇게 유통해 주는 정보들을 보면 네. 선거 때 특히 5, 60대들이 엄청난 양으로 유통을 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뭐 지금 이제 비선거 시즌에도 꽤 많은 정보들이 카톡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카카이톡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5, 60대 유권자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파고 드는 새누리당도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이제 반면 새정치연합은 그런 부분들을 잘 지금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새정치연합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온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는 정당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조차도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대놓고 해요. 왜 그렇게 정치를 못하실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조롱이나 비아냥에 대해서 또 번듯하게 대응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전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당 지지율 아까 회복돼서 22%대까지 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권의 지지율에 비하면 정말 제1야당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의 지지율이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정세에서 보자면 너무 심하다 이런 네. 비판 그리고 선거 계속 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당의 존재감이 거의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최근에 그 전당대회를 두고 살짝 뜨거워지는 분위기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 2주 연속 상승했다는 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당대표 출마를 한다면 이분의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지지율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분들의 우려는 보통 이제 당 대표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당내 혹은 당 바깥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있어서 대처하지 못하면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리스크가 큰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내년에 2015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중요한 이유는 2016년 공천과 관련된 네. 그래서 좌파의 그 조직이 상당 부분 원내로 많이 진입을 해야만 그래서 네. 경선에서 그 현재도 뭐 굉장히 우세한 세력이지만 네. 그 우세한 세력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했던 네. 그 모습처럼 그런 당권을 장악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고 보는 그 의견들인데 네. 내년에 다행히 뭐 그렇게 큰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고 뭐 재보궐 선거에서도 굉장히 뭐 지난번 730처럼 민의 총선이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선거 패배에 대한 보통은 이제 선거 패배에서 대표들이 물러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이 좀 적다는 점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대표로서 뭔가 보여줘야 될 네. 지금은 사실 크게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딱 그 10% 중반에서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정체돼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떨어지면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가령 안철수 전 대표가 떨어지거나 네. 박지원이 떨어지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워 담지 못하고 있고 그게 무당파층으로 빠져나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워 담으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반사익이 아니라 뭐 그런 측면에서는 당 대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네. 하지 않으면 표를 더 잃을 수도 있다. 또 지지율이 보기 더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당 그렇습니다. 대표도 안 네, 하면. 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뭐 아무튼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뭔가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 문재인 의원도 뭔가 지금까지 제대로 리더십을 보여준 측면은 없습니다. 대권 잠깐 그 운동 기간에 보여줬던 거 외에는 네. 그래서 그 뭐 당내에서 아니면 당 바깥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 불신의 시선들을 좀 해소해야만 네. 차기 대권에 더 근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당권을 잡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당권에 도전을 한다면 실질적인 리더십 실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준 게 없기 네. 때문에요. 이분이 이제 당대표를 통해서 당내를 얼마나 장악을 하느냐. 그 장악도에 따라서 뭐 좌파 내부의 어떤 그 원내 진출도 가능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네. 해서 총선, 대선 이렇게 행보가 네.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있기도 한데요. 반면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당 대표로 나서면 당이 또 쪼개지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지지율이 이제 그 한 자릿수대를 머물고 있는데 뭐 김부겸 전 의원하고 또 노회찬 전 의원하고 뭐 극비 회동을 했다 이래가지고 언론의 네.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고 또 안철수 대표가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까라는 그 분석도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그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이 쪼개질 가능성. 왜냐하면 네. 의원 개개인들을 보면 탈당했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기 때문에 네. 막상 실행에 옮길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새정치연합의 가치가 민주당 때의 가치보다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일 그 야당으로서 여전히 그 브랜드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특히 수도권이나 호남에서 굉장히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네. 쉽게 그렇게 뭐 탈당하거나 뭐 분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고요. 또 네.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나 또 비노층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한번 대표 해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어려운지. 자리인지 시험대에 올려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계산, 심산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대표를 맡겨 보자는 그런 의견들도 비노층에서 있을 것 같고요. 네. 분당 가능성이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네. 뭐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요. 네. 7.8%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 조사가 계속 10%대 이하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그 안철수 전 대표만 바라본다면 사실 이제 아주 핵심 계층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핵심. 예, 핵심 지지층만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한 지금 20% 정도의 무당파층이나 중도층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거고 네. 반기문 총장을 지금 지지하는 분들이 그분들인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10%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다른 정치인들이 보여왔던 뭐 2, 3%밖에 안 되는 네. 그 과거의 또 잠룡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제 당권을 도전하느냐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회 요인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은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도 지금 분명히 높은 네. 지지를 갖고 있고 시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여전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당분간은 뭐 이 정도 수준 핵심 지지층만 남아 있는 5 내지 10% 네. 지지를 뭐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여기서 10% 이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누군가 당분간 떨어져야 이제 그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네. 야당을 지지하는 특히 네네. 지금 야당 후보들은 축구로 얘기하면 그 스쿼드가 튼튼한 편이긴 해요. 네. 그 여당은 다 합쳐봐야 30% 초반인데 네. 야당 후보들 다 합치면 30% 후반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누군가 떨어져야 이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과 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박원순 시장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네. 경쟁 관계에 있는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박원순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을 지금 여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지 떨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고 문재인 의원이 당권 도전에서 대표를 하다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안철수 이른바 안철수 거품론이요. 이것이 반기문 현상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이제 그런 학습 효과는 분명히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돼 있죠. 안철수 네. 현상도 거품이 있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권하신 분들 보면 초반에 등장 때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지 못한 분들이 집권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은 안철수는 굉장히 화려했었고 문재인 의원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화려하게 등장한 분들이 좀 쉽게 지지율이 급전직하는 이제 경험들을 유권자들이 했기 때문에 과거 이제 고건 전 총리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바라본 분들이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권에 빨리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 한 3주 전쯤이었나요? 아까 얘기했던 친박 의원들의 네네, 포럼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그런 취지에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이 아끼는 카드에 대한 어떤 훼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을 통해 새누리당으로 반기문 총장의 색깔이 입혀지다 보니까 이제 새정치연합의 건너가 고문 같은 네. 분들이 이제 나섰어요. 반격에 나섰던 거였고요. 뭐 그 건너갑 고문의 얘기 때문에 약간은 그 반기문 총장의 스탠스는 이제 약간 가운데 쪽으로 온 거는 네. 같습니다. 근데 네.
본인이 이제 반기문 총장이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워낙 커지니까 이제 네네. 뭐 가령 출판하는 분들 측근의 출판까지 막는 지금 상황이 네, 그렇죠. 된 것 같고요. 책이 다 돌긴 했어요. 언론사마다 다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요. 예. 지금 그 굉장히 판매를, 사진이 예, 많고요. 안 한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그 과거에 역대 정치인들 책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출마용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출마용이에요. 굉장히 그 반기문 총장의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아주 네. 꼼꼼히 기록한 것이어서 그냥 언뜻 보면 이거는 출마용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갑자기 뭐 또 네, 다들 그래서 예. 더 보고 싶어하는 예. 지금 상황입니다. 판매 금지를 네. 명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네, 네. 이게 또 어디선가 또 좀 돌지 않을까라는 네. 그 인터넷 어딘가를 뒤지면 또 판매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차인데 이렇게 일찍이 차기 대권 주자의 대망론이 나서고 뭐 이랬던 적이 있나요? 정확히 5년 전을 돌이켜 보면 네. 박근혜 대표가 2007년 경선에서 한번 실패하고 네. 나서부터는 지지율이 꽤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로서는 박근혜밖에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보수표를 이제 독차지하고 있어서 20%대 후반 30%대를 그냥 꾸준히 갖고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손학규 당시 대표나 뭐 유시민 전 장관이나 네네네. 등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는 당시에는 없었죠. 그렇죠. 이제 5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때도 여론조사는 꾸준히 했었습니다. 이제 집권 2년 차 때부터는 많은 국민들이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다음 네. 대통령은 누구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뭐 회사로도 전화 많이 오고 왜 조사 안 하냐. 그래서 집권 2년 차 때부터는 저희 리얼미터부터 시작해서 많이 조사들을 하는데 네. 그때도 이제 5년 전에도 했었죠. 근데 주목받는 분들이 없었고 그냥 당연히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가 되지 않겠느냐. 네. 여든 야든 그렇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던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반기문 총장을 포함시켰던 저희 리얼미터 조사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YTN 엠브레인 조사나 다들 주목을 사실 못 받았던 건 오차 범인의 접전이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길 리서치는 워낙 격차 크니까 조선일보에서 강조해서 그때 보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더 회자가 많이 됐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이제 포럼에 가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이슈였다는 걸 이제 저도 알게 됐고, 네. 아무튼 5년 전이랑은 분명히 다른 양상이고, 그게 결국엔 안철수 현상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특히 야권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정치 무관심 중에서 관심을 네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성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반기문 등판, 반기문 현상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예컨대 안철수 현상이 꺼지지 않고 계속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폭락했지만 안철수 현상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이 또 반기문 현상 또 그밖에 다른 제3의 인물 현상으로 또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네. 또 그리고 또 함께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리얼미터는 항상 중립을 지킵니다. 저희가 어쩔 때는 이제 뭐 좌파 조사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보수 매체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너무 보수 조사기관으로 보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도 오마이뉴스에서 언제 불러주시나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기회 주어지면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정을 박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